20세기 초 독일의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다음해인 1919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그는 출간 당시 이 책을 주인공의 이름인 에밀 싱클레어라는 익명으로 발표했는데요. 책의 성공 이후 문체가 헤르만 헤세의 것과 같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4쇄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죠. 이 책은 헤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당대 젊은이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책의 주요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인공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이 이 책의 중심 소재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등장인물은 막스 데미안입니다. 싱클레어의 친구로 싱클레어가 성장해가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죠. 세 번째 인물은 피스토리우스입니다. 오르간 연주자이며 데미안처럼 싱클레어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죠. 원래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비스러운 종교적 사념에 몰두하여 이를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에바 부인입니다. 막스 데미안의 어머니로 많은 이들이 그녀를 구원의 존재로 추앙하죠. 싱클레어 역시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으며 그녀 역시 끝까지 그의 앞날을 이끌어주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데미안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란츠 크로모어와의 만남이며 두 번째는 에밀 싱클레어가 상급학교 진학 후 겪게 되는 방황의 경험, 세 번째는 에바 부인과의 만남과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이 그것이죠. 우선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죠.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유복하고 평범한 소년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웃의 가난한 동갑내기 친구들과 어울리던 도중 프란츠 크로머라는 불량 소년을 만나게 되고 어둠의 세계에 처음으로 발디디게 됩니다. 마침내 나도 순전히 두려움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내어 스스로 그 주인공이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밤에 모퉁이 물방앗간집 옆에 정원에서 사과를 한 자루 가득 훔쳐낸 이야기였다.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최상품인 레네트종과 황금색 파르메네 종의 사과들로만 훔쳤다. 순간의 위험에서 도망치려고 이런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다. 꾸민 이야기를 하기란 내겐 쉬운 일이었다. 거짓말로 트집을 잡힌 싱클레어는 부모님의 돈을 훔쳐 크로머에게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싱클레어의 고통을 알게 된 데미안은 그를 어둠으로부터 단번에 구해냅니다. 혹시 나타나면 데미안을 기억하라고만 말하라는 쿨한 이야기만 남기고서 말이죠. 그와 더불어 데미안은 성경 속 이야기인 카인과 아벨을 정반대로 해석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악 또는 어둠으로 해석되는 카인을 신으로부터 독립한 초인적 인간이었다고 해석한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싱클레어의 이분법적 세계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싱클레어가 상급 학교에 진학한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방황을 시작합니다. 술과 향락, 성욕에 빠진 것이죠. 그는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쾌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곧 나는 마지못해 받아주는 풋내기가 아니라 주모자이며 별과 같은 존재, 악명높고 무모한 술집 귀신이 되었다. 나는 또다시 어두운 세계에 완전히 속해 악마에게 지배당했고 그 세계에서 멋진 녀석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성적 쾌락에 빠져 자신을 망가뜨렸다. 학우들은 나를 지도자이자 악동, 지독하게 예민하고 영리한 놈으로 여겼다. 그러나 정작 내 소심한 영혼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싱클레어는 자신이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붙인 여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새로운 이상으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다시 세우고자 노력하죠. 어둠, 즉 악의 존재에서 다시금 빛, 즉 선의 존재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신이 그린 알을 뚫고 날아오르는 매의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데미안으로부터 온 답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알을 뚫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다. 아브락사스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던 싱클레어는 오르간 연주자인 피스토리우스를 만나 그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악마이기도 한 아브락사스를 알아가면서 성과 악의 내면의 갈등을 통합해 나가는 내적 자아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싱클레어와 피스토리우스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싱클레어가 피스토리우스가 내뱉는 아브락사스의 가르침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피스토리우스가 보인 과거 종교의식에 대한 집착에 실망하고 만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싱클레어와 특별한 존재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자신의 기대하는 다른 대학의 분위기에 염증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데미안과 만나게 되며 새로운 환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사랑하게 됨과 동시에 당시의 전체주의적 시대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았다. 세상에서 이 여인을 알게 되고 그 목소리에 취하고 그 곁에서 숨 쉴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녀가 내게 어머니이든 연인이든 여신이든 상관없었다. 거기에 있어만 준다면, 내 길이 그 옆에 놓여 있기만 하다면.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데미안은 대위로서 전쟁에 참여해야 했으며 싱클레어 또한 전쟁터로 나아가죠. 싱클레어는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데미안을 만나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데미안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인물의 성장 소설인 동시에 한 인간의 자기 완성 또는 인류 전체의 정신적 성숙이라는 넓은 주제를 포괄하는 소설입니다. 헤르만 헤세를 비롯해 20세기 초를 살아간 사람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유럽을 폐허로 만들고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 앞에서 사람들은 대체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데미안은 이런 암울한 시대에 대한 헤세의 대답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성과 악이라는 이원성이 인간 내면에 공존한다고 보고 이를 조화롭게 이끈다면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순간 하나의 길잡이가 된 소설이 바로 헤르만 헤세의 책 데미안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 흉내를 내지 마라. 동경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온갖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라. 다른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하는 당신은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건 아닌가? 내게 어울리는 걸 원해야 한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몸과 마음을 다해 실현하려 힘써라.
그래야 진정한 나를 알게 된다. 그게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서간 1949년. 진정한 나를 만드는 습관.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우선 내 개성이 지닌 최고의 장점과 강점을 단호하게 인정하고 절대 부정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도망쳐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현실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평소 지나친 걱정은 삼가해야 한다. 이런 행동들을 반복해 습관으로 고친다면 여유롭게 진정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서간 1953년. 절대 아무도 따르지 마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묻는 청년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지 마라. 정치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지위를 내세우며 대단한 사람인 척하는 어른들의 영향을 받지 마라. 성공이나 돈벌이를 목표로 삼아 뭔가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해라. 정의를 부르짖는 단체에 말려들지 마라. 자기들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종교에 속지 마라. 그 누구도 절대 따르지 마라. 그저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쫓아 나의 길을 걸어라. 혹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이다. 차라 투스트라의 귀환. 원하는 것을 찾는 법. 격렬히 원하는 것을 찾을수록 찾을 수 없게 된다. 만일 행운의 여신이 장난을 쳐 우연히 그것을 갖게 되더라도 전혀 다른 거라 착각하곤 손에서 놓아버릴 것이다. 원하는 걸 쉽게 찾는 건 격렬하게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자신을 활짝 열어두는 사람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신조 따위는 없이 자유롭게 살며 매사에 조금도 까다롭지 않는 사람이다. 시타르타. 자신만의 삶을 살라. 이런 내 삶이 옳은 걸까? 하고 묻지 마라. 그 질문은 본래 이런 뜻일 터이다. 내 삶의 방식이나 짊어진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다. 내가 인생을 더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는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다. 타인의 삶의 방식을 조금도 흉내내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물론 이때도 책임은 따른다. 잘 사는 방법 같은 건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지만 나의 개성 넘치는 삶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서간 1930년. 고통의 한가운데로 통과하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누구나 고난이 두렵고 자신만은 괴롭지 않길 바란다. 가능한 고통을 피해 살고 싶다. 하지만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닥친다. 거기서 도망쳐도 또 다른 고통이 밀려온다. 만일 지금 괴롭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빠른 길이 눈앞에 있다. 바로 고통의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통과하는 것이다.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견디며 걷는다. 그러면 고통의 세계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서간 1935년. 지속할 수 있는 직업. 충고한다. 내게 맞는 제대로 된 직업에 종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요컨대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고 안전하고 안정된 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속할 수 있는 일, 스스로 성장하면서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자신다운 일을 말한다. 그런 일을 찾는 건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일이야말로 내게 맞는 것이며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서간 1916년.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1919년 작가 헤르만 헤세가 발표한 두 세계의 공존과 대립, 그리고 그 세계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 작품은 독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고전문학 작품들은 어린 시절에 처음 작품을 읽을 때 깊이 있는 감상을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는 시기에 다시 읽는다면 놀라울 정도의 감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작품 데미안은요, 그 틀을 벗어납니다. 어린 시절에도 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점이 다른 고전 문학 작품들과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싱클레어의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작품을 읽는다면 주인공이 소위 사춘기를 거쳐가는 외적 성장을 주목하게 되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읽었을 때는 멘토들의 가르침을 통한 내적인 성장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겉과 속을 모두 훑어볼 계획입니다. 줄거리 소개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관점으로 또 감상 공유를 통해서 성인의 관점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이제부터 줄거리를 소개할게요. 주인공의 이름은 에밀 싱클레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딱히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라고 있는 라티노 학교 학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바르고 옳은 길을 가르치려고 하죠. 청결하고 온화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답답해하고 일탈을 원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싱클레어는 이 무렵에 불량 학생인 프란츠 크로머를 알게 됐습니다. 크로머는요, 그냥 천상 나쁜 놈입니다. 멋대로에 거칠고 예의도 없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서 온실 밖을 경험하고 싶어 했던 주인공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욕망 실현을 보조해 줄 수 있을 듯한 인물이었죠. 이 크로머가 살고 있는 이른바 온실 밖은요, 시끄럽고 음산하고 폭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크로머를 따라서 온실 밖을 경험하게 됐어요. 싱클레어는 강해 보이고 싶었어요.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할 줄 아는 거친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 크로머한테 내가 과수원에서 사과 훔쳤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좀 어설퍼요. 지금껏 온실 밖에서 달고 다른 크로머는 더 센 놈이었죠. 그래? 네가 도둑질을 했다고? 맹세할 수 있어? 당연 빠따지. 그럼 내가 신고해야겠다.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크로머는 계속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싱클레어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도둑질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돈을 훔쳐다가 크로머에게 줬죠. 거기에 불안과 공포가 덤으로 얹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천상 나쁜 놈인 크로머는요, 협박을 멈추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싱클레어의 누나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는, 그때 싱클레어 앞에 막스 데미안이 나타났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다니는 학교의 전학생이고 한 학년 상급생이거든요. 바른 모습에 어른들이 참 좋아할 만한 똘똘한 느낌의 데미안. 작품의 문장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그는 몸가짐이 마치 농부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같아 보이려고 애쓰는 왕자님 같았어요.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크롬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리고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싱클레어는 자신을 구해준 데미안한테 고맙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싱클레어가 볼 때는요, 크로모하고 패턴이 다를 뿐 데미안이라는 사람도 자신과 결국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일단은 지금껏 흐트러져 있는 자신의 삶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두 사람은 다시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내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사춘기에 비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긍정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도 데미안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겠죠. 데미안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면을 탐구하던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립긴 한데 얘가 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한 잔 먹고 한 대 피고 또다시 어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야, 아무래도 내 안에 크로모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소녀를 보게 됐어요. 안 그래도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나이에 싱클레어 눈에 즉시 하트가 뿅 하고 그려져 버렸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 소녀를 보고는 단테의 연인인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짝사랑에 빠져버린 건데요. 다행히도 껄렁껄렁한 모습보다는 기왕이면 바른 모습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둠의 삶을 한 방에 정리해버리고 다시 바른 모습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려놓고 보니까요, 이거는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베아트리체인지 데미안인지 헷갈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싱클레어는 여전히 데미안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미안한테 날아다니는 새 그림을 그려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데미안의 메시지가 담긴 쪽지가 회신되었어요. 그 쪽지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번역에 따라서 아브락사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네. 쪽지를 읽은 싱클레어 다 알아듣겠는데 이 암락사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싱클레어의 인생에 새로운 멘토 피스토리우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싱클레어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있게 내면을 성장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그가 궁금해하던 암락사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암락사스는 신이면서 동시에 사탄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이제 싱클레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과 재회를 했죠. 동시에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 인생의 새로운 멘토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에바 부인은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베아트리체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연상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많이 연상이죠. 싱클레어는 자신이 에바 부인에게 어울리는 성숙한 청년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더욱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요.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각자 전장으로 떠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헤어짐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은 부상당한 채 병원 침대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데미안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싱클레어, 나는 떠나게 될 거야. 너는 어쩌면 다시 한번 나를 필요로 하겠지. 하지만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난 이제 달려오지 못해. 그럴 땐 네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날 싱클레어가 눈을 떴을 때 데미안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싱클레어는 더 이상 크로모의 협박에 벌벌 떨던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다져왔던 내면의 성장으로 더욱 단단해진, 마치 자신이 동경하던 데미안과 닮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데미안의 줄거리였습니다. 질풍노도의
안녕하세요. 문화축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이죠. 작가 소개는 나중에 데미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1930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우정의 역사라는 부제가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죠. 성장소설의 대가인 헤르만 헤세의 작품답게 이 소설도 주인공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성장을 다루고 있다면 이 작품은 골드문트의 성장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데미안과 나르시스와 골드문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데미안에서는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인도자고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성장의 목표로 삼죠. 반면에 이 소설에서 골드문트는 나르시스와 다른 방향에서 대등한 위치로 성장해 나갑니다. 데미안과는 다른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가지는 가치는 분명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데미안에 비해 이 작품의 분량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르시스와 골드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실상 골드문트입니다. 그의 친한 친구가 바로 나르치스고요. 골드문트는 니클라우스라는 명인을 만나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방랑 생활에서 리제, 리디아와 율리아, 레네, 아그네스 등 많은 여자들을 만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마리아 브론이라는 수도원인데요. 이곳의 수도원장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엔 나르치스라는 젊은 생도가 있는데 또래보다도 우수한 지성과 기품으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습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신사가 자기 아들을 수도원에 데려와 수도사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골드문트였습니다. 골드문트는 아름다운 금발을 가진 미소년으로서 싹싹한 성격으로 금방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죠. 그는 자기보다 겨우 두어 살 많을 뿐인 나르치스가 벌써 수습교사로 자기를 가르친다는 사실에 끌려 나르치스를 깊이 동경하게 됩니다. 나르치스는 나르치스대로 골드문트에게 관심을 갖죠. 그래서 어느 날 골드문트는 친구 아돌프의 꾀임에 넘어가 밤에 몰래 수도원 밖에서 또래 여자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골드문트는 양심의 가책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고 나르치스는 골드문트를 데리고 양호실에 갔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터뜨린 골드문트를 위로하며 친구가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에게 거리를 두고 골드문트는 서운해합니다.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에게 우리는 서로 다르니 각자에게 맞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어느 날 골드문트는 수도원 밖에서 약초를 캐다가 리제라는 여자를 만나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되고 그는 수도원을 떠나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리제가 떠난 후 혼자가 된 골드문트의 방랑은 계속되고 한 부유한 기사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기사의 아름다운 딸인 리디아와 율리아가 그에게 빠지는 바람에 골드문트는 쫓겨나죠. 다시 이곳저곳을 방랑하던 골드문트는 한 예배당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마리아상을 보고 그것을 만든 니클라우스라는 명인을 찾아가 문화에 들어가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골드문트는 나르치스를 떠올리며 사도 요한의 상을 제작하고 상당히 훌륭하게 완성하죠. 니클라우스는 재능 넘치는 제자 골드문트를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장인이 되도록 해주지만 그는 예술가라기보다는 기술자에 가까운 스승에게 실망을 느끼고 다시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방랑 중에 흑사병이 창궐하는 도시에서 레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지만 얼마 후 그녀는 흑사병으로 사망하죠. 레네의 시신을 화장한 골드문트는 니클라우스의 도시로 되돌아오지만 스승은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골드문트는 그 도시에서 황제가 파견한 하인리 백작의 애첩인 아그네스를 우연히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마침내 두 사람은 미래를 하다가 하인리에게 발각되어 골드문트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죠. 우연히 죄수가 된 골드문트를 본 한 사제가 백작에게 부탁하여 그를 면회하러 오는데 놀랍게도 그 사제는 나르치스였습니다. 나르치스는 수도원장이 되어 있었고 그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골드문트를 석방시키죠. 수도원에 돌아온 골드문트는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울 장소를 얻고 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죠. 그는 골드문트의 필생의 역작을 보고 크게 감동하며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골드문트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다시 방랑을 떠났다가 수도원으로 되돌아오는데
이미 그의 건강은 악화된 상황이었죠. 그는 나르치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